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기 일기 때 보셨던 분들이 많아서, 제 소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저희 일기나 연기의 오픈 강의, 이런 거 보면은 제 이메일이랑 카카오톡 아이디랑 전화번호가 늘 보통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대면 첨삭은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일기 때 했던 것처럼, 온라인 첨삭이나 혹은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저한테 편하신 방법으로 답안 다 주시고 약속을 미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터에 답안 띄워놓고 그렇게 전화상으로 좀 첨삭을 드리는 방법 그걸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장 2기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제 2기부터는 정말 쉬는 타임은 없으셔야 되고 항상 이제 불안함과 압박감, 소화불량 이런 거 그냥 달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힘든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이겨내가지고 그냥 합격하는 데만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들은 질문 주시는 건 좋은데 복습하실 때 그때는 그 이해가 안 가는 문장에 눈이 계속 머물러서 사고를 계속 지속하시면 암기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편하게 수업 때 말씀을 주시거나 곧장 카톡을 주시면 제가 강의기한 때는 답변이 그래도 웬만하면 좀 빨리빨리 드리니까 그걸로 해결을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일단은 복습하실 때는 외우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문장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주시고 그 다음에 2기가 보통은 다 주말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주말반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2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기 처음이신 분들은 일주일 단위를 어떻게 쪼개어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에 1희 1비 할 필요는 없지만 모의고사에 좀 집중해가지고 2기 동안 좀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진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좀 밀도 있게 공부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기는 오히려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기 때는 어차피 전범이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가서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한 범위에서 나오면 적는 거고 아니면 그땐 조금 미끄러지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시험을 치니까 목요일 밤부터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위한 암기, 목차 현출, 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고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는 제가 이제 행쟁 그거 끝나면 그 다음날에 인사와 선택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먼저 보고 금요일 날 토요일 시험 칠 걸 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끝나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노동에 대한 대비를 잠깐이나마 눈으로나마 훑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시험 준비하는 그런 일상을 보냈었고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 낮까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회독을 진도별로 좀 돌려나갔어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암기거든요, 암기. 그러니까 1기까지는 괜찮아요. 까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늘 달고 살았지만 2기는 그냥 암기입니다. 통암기 하시고 통암기해서 그게 그 주간에는 계속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하면 2기부터 조금 진도가 채이게 되고 회독이 좀 어려워지니까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잔뜩 느끼시고 긴장감 가지셔서 암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거 외우시라고 한 거는 인사관리에만 저는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거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절차법이니까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건 충분히 좀 이해에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인사에서 좀 짜잘한 문장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능적 분석이라든지 혹은 관리지기 분석이라든지 직위분석 질문지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거기에 대한 한계점들 이런 것들은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외우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게도 저의 개인적 사정으로 정말 죄송한데 저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데 다음 주가 휴강입니다. 그래서 답안도 우리는 2회차 할 때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첨삭자가 2분이시고 2회차 때는 그냥 통으로 할 거니까 2회차 때는 저희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그 랭킹 그대로 그냥 나올 거고 1회차는 우리 이전이랑 똑같이 온천반 빼고 온천반은 별도고 실강 실영상 합쳐가지고 점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반에 오픈 단톡방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뭐 안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들어가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그거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의 가장 큰 약점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오탈자가 좀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좀 편하게 보시라는 선택사항으로 페이지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불만이신 분들은 요거 그냥 편하게 보시라는 마음으로 선택사항으로 제가 제공을 그냥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요거를 봐라라든지 요걸 사라라든지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럼 왜 이제 냈냐? 그건 정말 죄송한데 이제 불만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피드백을 드리고자 한 작업일 뿐이니까 저도 이제 또 그런 의미입니다라고 했는데 욕먹으면 또 속상하니까 그런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답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희 답안을 지금 OT 답안을 곧장 들어갈 건 아니고 저희가 문제를 이런 느낌으로 쭉 낼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춘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꼬은 형태,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축에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실전 정도거나 실전보다 좀 높게 진행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기에 문제 낼 때 이거는 처음 보고 내가 배운 게 아닌데 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실전에 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의 또 수업의 어떤 특징은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라도 적으면 첨삭자분들께도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논리가 맞으면 키워드가 없더라도 점수를 배분해달라고 말을 해놨고 저도 항상 그거 읽으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3기 때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한 실전의 수준 정도로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2기에 모의고사 75점 칠 텐데 앞으로는 2회부터는 50점짜리는 그냥 뭐와 뭐를 비교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 배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가는 거다. 요거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답안. 저희가 영기 교수님 책 처음이랑 1교시 때랑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들을 다 봤을 때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논문들이 쓰여 있으니까 우리의 답안도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항상 답안을 쓸 때 이 부분을 잘 고민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서 답안을 접근해 보시면 분명히 답안의 질이나 목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인식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이러한 것들을 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외부 환경을 보니까 내부 환경을 보니까 혹은 인사관리상의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다 정도가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이해를 어디다가 녹여주시면 됩니까? 들어가면서 문제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녹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도라든지 혹은 뭐 접근법이라든지 뭔가를 적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죠. prediction.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제도들과 어우러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컨트롤이라고 병기가 되어 있죠. 그죠? 우리 교수님 책에.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자라는 마인드를 저희 2기 50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이런 와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때 첫 번째 들어가면 보시죠. 들어가며를 어떻게 적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장 쉬운 건 문제의 정당성과 인사관리상의 위치입니다. 인사관리상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것은 경영학의 한 분과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직상위 개념은 읊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임금 체계 이야기를 하면서 직무 관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임금 체계가 이런 거고 거기 안에 연공급 있는 거고 직무급 있는 거고 직무관리에서 직무평가 이런 게 있다라는 직상위 개념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문제를 잘 냈다라는 걸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연공급 분명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하고 전통적인 임금 체계인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아가야 해라는 것을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문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 환경을 요게 이제 뭐 기업 사례들라 통계들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략적 인적 조항 관리면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이런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당성, 인사관리상의 위치, 의의를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본론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는 크게 중요치 않죠. 우리가 외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읊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2기부터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강약 조절과 분량이에요. 우리가 2기의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문장별로 나는 이렇게 좀 이 문장을 고급화시켜서 적어야지 혹은 이런 예시를 들어야지 통계를 해야지 사례를 들어야지 그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면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문장을 쓰면 되고 내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 문제와 관련성이 없으면 드랍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강약 조절 가져가시고 이 분량이 가장 문제인데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메인으로 묻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확인하실 때 그 메인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걸 가장 큰 분량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곁다리로 묻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곁다리로. 그럼 그런 것들은 내가 곁다리로 물었는데 우리가 개념, 중요성, 장점, 단점, 절차 이런 거 적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약한 부분, 작게 적어야 되는 분량은 뭘 위주로 적으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상에서의 의의, 이 문제 상에서의 의의를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표 2의 임금 체계로 넘어갈 때의 절차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절차상. 그러면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할 때의 절차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직무급의 도입 절차라는 목차로 배웠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분설해가지고 목차화 시켜서 우리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그다음 임금의 등급화라고 하면서 시장조사, 직무별 시장조사, 그리고 임금 정책 선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등급의 폭 결정. 근데 그렇게 적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약한 부분이고 분량에 있어서 곁다리니까 직무 분석이랑 직무 평가랑 그리고 임금의 등급화 및 결정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만 적고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러고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통제의 부분이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아주 쉽게 나가면 성공 방안 적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기능적 차원과 봤을 때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겠는가 타 기능적 차원과의 조화를 적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픈 시스템 하고 있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적 수직적 적합성 고려하는 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적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제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특성과 관련된 것을 적어주시면 이것 또한 가점사항이 되거나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논문들을 다 찾아보면 소결에서는 보통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결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의 적용시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관리자의 제언에서도 우리나라의 적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책에 있으니까 그거 정도 짧게 분명 분명 가점사항이 됩니다. 옛날에 채점평들 교수님이 이제 채점평들 내시는 걸 봐도 노무사 시험인데 실무 느낌이 안 난다. 그거 이제 우리 실무한 적 없는데 뭐 하라는 거냐면 요런 거 이야기 좀 해달라. 요거니까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험부터는 75점이고요. 목차 연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낼 거예요. 그래서 목차 연습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목차 연습에 대한 답안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배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목차별 배점. 그래서 내가 어떤 목차를 빠졌는지, 이 목차 중에 중요한 목차는 뭔지, 요거 자가채점 해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해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꼭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문제 1번 가겠습니다. A기업은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보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임금 체계로의 개편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임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 중에 표 3을 활용한 구체적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하고 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끊어보죠.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보상 체계의 문제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뭔지와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 두 번째로 표 2와 같은 임금 체계로의 개편. 이 표 2가 어떤 임금 체계를 말하는 건지를 적어주실 거고. 그래서 절차 중에 표 3, 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 두 가지니까 분석적 방법인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을 적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이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즉 우리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표 3을 활용하는 절차에서 제가 이거 헷갈릴까 봐 다시 바꾼 거예요. 시험지에 보면 표 3을 활용하는 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러니까 직무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넘어갈 때 해결 방안이 아니죠. 그죠? 직무 평가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적으라. 인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직무급의 문제점, 뭐 우리나라의 연공급에서 직무급 전환의 문제점 요거 적으시면 논점 일탈인 거예요. 그 목차는. 그러니까 요거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시험장 가셔서는 문제 3번씩 읽자. 요거.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목차를 짜시는데 요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한 6분, 많이 들어가도 한 6분 정도 안쪽으로 짜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10분 다 돼가지고 첫 줄 시작하시면 남들보다 좀 늦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차에 대한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죠. 표 1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 1,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가져가려면 생산성, 일의 가치라는 것과 임금이라는 것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비율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을 때는 입사시예요. 입사시는 당연히 내가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임금이 훨씬 높아요. 그러고 나서 일을 잘 할 때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생산성은 떨어져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임금은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연공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거니까 표 1은 연공급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다음 표 2 보겠습니다. 임금 등급에 따른 차등 인상 테이블이라고 해서 한 기업에서 직무급 도입 컨설팅 시에 사용했던 예시를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직무 등급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직무 등급을 봤을 때 최고 등급, 기준 등급, 최하 등급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직무급 중에서도 어떤 직무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범위 직무급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왜죠? 성과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등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성과까지 포함한 범위 직무급인데 그거까지는 현출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범위 직무급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더 그냥 이기니까 보시죠. 여기 보면 가에서 S등급 받았을 때는 본인의 임금의 1.0을 곱하는데 최하 등급이 S등급을 받았을 때는 2.5를 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고려하는 걸까요? 요거 전체 조직 내에 콤파율이라는 걸 고려하고 있구나. 요것도 도출을 할 수가 사실 있겠죠. 그런 거 하실까봐 제가 구체적 분석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3, 평가 요소별 하위 항목과 정의라고 해서 우리 라이트리 이야기한 숙책 노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직무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요거 보시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보시죠. 들어가면
부재를 달아준다면 직무급 전환의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감에서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할 거니까 바로 직무란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상위 개념은 임금 체계니까 임금 체계에 대한 개념을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금의 크기가 정해졌을 때 그 조직 전체의 그 보상의 덩어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정 기준을 의미하며 통상 기본급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공이라든지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직무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다. 이런 거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대내적 공정성, 조직적 공정성과 관련성이 있다. 뭐 요 정도 많이 적는다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표 1에서 보이는 것은 표 1에서 보이는 것은 연공급인데 우리나라는 연공급을 전통적으로 매우 널리 활용해 왔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차별화 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과거 IMF 이전에 이기부터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IMF 이전에 97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는 종신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일본처럼.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사표를 내게 되면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심리적 계약이 거래적 계약이었겠습니까? 관계적 계약이었겠습니까? 관계적 계약에 가까웠던 거죠. 왜 그랬냐면 종신고용이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잘 하지 않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공급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었냐면 우리나라는 심리적 계약 자체가 관계적 계약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마디 해주시는 게 다른 많은 논의들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뭐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서 규정 짓지 않은 것들을 해주는 대신에 충성심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종업원은 기업이 바쁠 때는 연장 근로를 하고 희생하고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은 폐쇄적일 거고 연공급 많이 사용한다. 요거를 길게 적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의 특성상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는 심리적 계약 안에서 관계적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공급이 널리 사용되었다라는 한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을 짧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적으시면은 오 다 이해하나 본데?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니까 비합리성이죠. 그래서 이 가치라든지 일의 가치나 생산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어요. 연공에 따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할 수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가 되어 있다는 요거 자체는 연공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죠.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규 채용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외부 노동시장이고 내부 노동시장이고 고령화가 점차 진전되는 이 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령 인력에 대한 퇴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폐쇄적인 노동시장을 보다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뭐 좋은 효과가 있는 연공급이지만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경력직이 다시 들어올 때 이 사람의 연공은 제로죠. 그러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들어갈 자리도 잘 없죠. 오래 댕기고 있으니까. 혹은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육아를 위해서 내가 뛰어난 능력은 있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력직이나 혹은 경력 단절된 여성 인력이나 사실 이제 뭐 경력 단절된 뭐 남성인 여성이건 인력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교수님은 이렇게 좀 잘 보시니까 이런 사람들의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종업원 그 자체로 보았을 때도 그 종업원은 임금에 있어서 동기부여 효과가 미미하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심리적 계약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관계적 계약보다 거래 계약으로 가는 형태가 좀 빈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요거 이외에도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표 2의 직무급으로의 전환. 표 2를 조금 더 보면 범위 직무급이더라.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가점이죠, 가점. 근데 저희 문제는 그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표 2에 직무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과 생산성 또는 일의 가치와 임금 요 괴리를 좀 줄일 수 있겠더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선결 문제가 남아있더라. 그래서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무 분석도 하여야 되고 평가도 하여야 하는데 표 3처럼 평가 요소 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을 서술하겠다. 요렇게 적으시면 들어가면 끝나죠. 그죠? 그래서 2번 들어가면은 한 페이지를 다 채우시거나 혹은 한 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도 요거는 문제에서 직접 물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아니면 따로 빼셔가지고 목차화 시키셔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갈 때는 직무평가 요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뭘 적어줘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무급과 그 절차 이렇게 적으실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념 적어놓고 절차 이 부분 우리가 구체화시킬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무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이 뭔지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죠? 우리 기업 내에 있는 직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요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런 직무 분석하여야 하고 상대적 가치를 발라내는 직무 평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금의 등급화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무별로 개별 직무로 개별 임금을 주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행정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범위 직무급을 가져가게 되더라. 그리고 각 직무들이 이 외부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도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직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대외적으로도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걸 선도 전략할 건지 동행 전략할 건지 직무별로 이런 거 구분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무평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평가 첫 번째 개념을 적어주시는데 이때 직무평가에서 가점 포인트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1기 때 했어요. 개념 적을 때 뭐 했냐면 두 가지를 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 2기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죠? 직무급 도입의 유래라는 걸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직무급 도입의 유래. 미국에서 직무급이 활발했는데 걔들은 왜 직무급 한 거냐? 요 이야기. 그죠? 뭐였냐면 원래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보면 뭘 했었죠? 차별 성과급제. 네가 많이 만들면 많이 줄 거야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착해서 노동을 제공하다 보니 본인이 안정성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급을 기본급화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어요. 유래를 보면 다양한 유래가 있습니다. 뭐 심리적 계약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답안에 적기 쉬운 걸 보면 성과급이 기준이었는데 성과급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것을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가는 형태의
근로자 측에서의 요구가 나왔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차별성과급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가 뭘 만드는데 몇 개 만들면 얼마야예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부품을 만들면 넌 한 개당 10,000원이고 되게 쉬운 부품 만드는 애를 봤더니 얘는 한 개당 5,00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열심히 많이 만들었는데 왜 얘보다 돈이 작아? 혹은 나는 왜 쟤는 10,000원 주고 5,000원 줘? 혹은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일이 다르니까, 직무 내용이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됐어요. 설명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직무급으로 가게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무평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그러면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뭐냐를 봤어요. 가치는 뭐죠? 인사관리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어다 주느냐죠. 그럼 그걸 좀 섬적합적으로 바꾸면 공헌도가 어떠냐예요. 그러면 공헌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더라. 왜냐하면 직무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만든 게 평가 요소였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대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 3에서 보이는 것은 속책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답안으로 가셔가지고 들어가면 직무급 전환의 필요성 읽어보겠습니다. 임금 체계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임금의 구성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기본급의 결정 요인을 연공을 기준으로 한 임금 체계인 연공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연공급은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일의 가치 및 생산성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생산성과 괴리된 연공급제는 인건비를 상승시켜 고령자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 감소시키고 고용 외부화 등 비정규직 양산,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공급제의 폐쇄적인 요 정도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또한 연공급제의 폐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 중간퇴직자의 재취업이 구조적으로 어렵더라. 직장이동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폐쇄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가 부족한 반면 한편 고용 비용 증가로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발생한다. 충분히 적어주시고 이를 위해 밑에 문장 가셔서 정년 60세를 대비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어쩌고저쩌고를 위해서는 여기부터 복잡한 임금 항목을 단순화시키고 연공과 근속 중심에서 일의 가치,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 인사관리,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적으면 너무 덩어리가 커져요. 이렇게 임금 체계로 가시면 됩니다. 즉, 직능급, 직무급, 연봉제 등에 대한 있을 수 있으며 A기업은 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공급에서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평가를 함께 고려한 범위 직무급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어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직무급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하에서는 직무급 도입을 위한 절차 중 표 3의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평가 기법인 요거 서술하겠다. 요렇게 들어가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 도입 절차,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 분석, 직무평가, 그리고 임금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 동그라미 3번만 읽어보죠. 동일한 가치 또는 동일 내용의 직무를 관리하기 쉽게 묶어 등급화한 것으로 직무별로 시장조사와 직무평가 점수를 이용하여 임금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요거. 그 다음에 직무평가의 개념인데 실제로 이러한 목차들을 실전에서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입 절차 이런 거. 꼭 문제 여러 번 읽자. 요거. 개념 보겠습니다. 상대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직무공업 개념 나오면 요거까지 적으시죠. 요거까지. 가점을 노리기 위해서. 직무의 기업 목표 달성의 공헌도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각 직무의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공헌도를 직접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숙책 모한 등의 평가 요소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의 구분 혹은 직무평가의 프레임워크라고 목차를 잡으셔서 여기 밑에 있는 서분 점료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 3이 분석적이다라는 특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이 뭐냐, 분석적이 뭐냐, 계급적이 뭐냐, 계열적이 뭐냐
요거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넘어가셔서 점수법 들어가기 위에 문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하에서는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기술, 노력 이외에도 책임, 작업 환경 등의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을 서술한다. 요렇게 가주시면 깔끔하죠, 연결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점수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요소별로 점수를 직무별로 매겨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평가 요소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 총합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그 절차는 평가 요소를 설정한다, 가중치를 설정한다, 점수를 부여한다, 임금을 조정한다인데 여기서 디테일 잡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평가 요소는 보통 몇 개를 사용하는지, 어떤 평가 요소를 사용하는지, 평가 요소 선정할 때 뭐가 있는지라고 해가지고 평가 요소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 요거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직무 간 차이가 나타날 걸 직무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것일 것.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노사 쌍방이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요거 적어주시고 가중치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가중치 고려 시 가중치 설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3가지 정도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경영 전체 관점에서의 중요도, 두 번째 직무에 있어서 각 평가 요소가 표현하는 가치의 정도, 직무에 있어서의 중요도, 평가 요소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요 디테일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 산정하고 임금 체계를 조정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기 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숙책 노안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놓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계급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30 10등급까지가 있다고 봤을 때 가중치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직무부터 뭐 F라는 직무까지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A라는 직무를 각 평가 요소별로 여기다가 점수를 뿌린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뿌리고 B라는 거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했더니 A라는 직무, B라는 직무의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랭킹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금 체계라는 것, 직무급을 만들 텐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죠? 그때 사용하는 게 대표 직무였죠. 그죠? 그래서 대표 직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우리 기업에서 중요하며 그리고 그 점수, 도출된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직무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직무가 50점인데 3천만 원인 게 적정하더라. 그러면 70점인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뭐 F라는 직무가 있다. 요거 비교하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점수법 나오면 그 다음에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웃라이어, 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60점 받은 사람은 X값을 받아야 되는데 X60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의 70점과 비슷한 임금을 가지고 있더라.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더라. 그러면 생산성, 일의 가치에 비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외부 노동시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것도 그죠? 우리 점수에 따라서 직무급 도출할 때 대표 직무를 사용하며 점수에 따른 임금을 고려할 때 그에 따라 직무급을 도출할 때 내 외부 환경, 노동시장 고려해야 한다. 요거까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절차 적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 단점 충분히 적어주면 되죠.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목적에 부합되며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개별 직무에 대한 가치가 점수로 명확하게 산정되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및 가중치가 결정되면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최소화될 수 있다. 점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합리성, 공정성 확보하기 용이하다. 설득하기 용이하다. 수용성이 높다. 단점 가시면 평가 요소 선정할 때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가중치를 설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주로 기능직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그라미 4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입니다.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보시죠. 벤지가 구하는 것으로 서열법에서 발전된 기법이다. 모든 직무를 비교하지 않고 대표 직무를 선정하여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서열한 후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대표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 비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절차 보시면 우리가 평가 요소 뽑고 대표 직무 뽑는데 평가 요소는 아무래도 우리가 각 직무들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법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죠, 그죠, 개수가. 그래서 5개에서 7개의 평가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불안하심 이런 거 적으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평가에서 고려할 때는 전수란 바와 같다. 이런 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직무를 선정한다. 업무 내용이 명확하고 지불되는 급여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직무와의 기준, 비교 기준이 된다. 넘어가셔서 대표 직무들의 서열화 및 임금 배분을 한다. 서열화, 서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신뢰성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의 평가위원이 수회에 걸쳐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뭐 추가적으로 더 적으면 신뢰성의 문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신뢰성의 문제로 주관 개입의 문제로 이러하다. 그래서 시간당 적정 이익률을 알아낸 다음 평가에서의 배분 한다. 이후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대표 직무들에 대하여 평가 요소별 임률 손의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요소별 서열과 배분된 임금의 서열을 비교한다. 다른 직무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한다. 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시면 이런 거였죠. 그죠? 우리가 숙책 노항 그대로 두고요. 숙책 노안을 봤을 때 A라는 직무, B라는 직무, C라는 직무, D라는 직무가 있는데 이 숙련이라는 평가 요소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를 보고 책임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 노력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죠? 요거 다 본 다음에 이 각 직무가 가지고 있는 시급을 알아냈어요. 시간당 적정 임률을 알아냈어요. 보니까 여기가 10,000원이더라. 여기가 15,000원이더라. 그래서 배분을 하는데 이 10,000원이라는 시급을 가지고 있는 A는 숙련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기 숙련도에다가 5,000원을 몰빵했어요. 그러고 나서 B라는 직무는 숙련도는 별로 중요하지 죄송해요. 여기를 한 4,000원 정도 할게요. 4,000원 정도 해놓고 B라는 직무도 숙련도가 중요해라고 해서 5,000원 해놨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일의 가치로 봤을 때, 전사적인 가치로 봤을 때 대표 직무 A는 숙련도가 B보다 우수한데 더 높은데 가치가. 근데 금액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을 뿌린 거랑 평가 요소별로 직무를 순위화시킨 거랑 그것이 다르면 임금 배분표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럼 이것을 일치하게 만들고 우리가 A, B, C, D가 있으면 E, F, G를 각각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E라는 직무는 A와 B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더라.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5,000원이고 여기가 4,000원이면 4,500원쯤 되는구나. 이런 행위들을 반복해서 각각의 평가 요소별 시간당 임률을 모두 더하면 E의 직무급이 바로 도출된다. 요거였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점수표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그게 계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무와 직무의 비교해서 나오는 특성이었다. 요거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기가 이렇습니다. 가시죠. 그 다음에 다른 직무들의 평가 읽어보시면 되고 장점 가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바로 임금 정책과 연결되어 임금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직무평가 과정이 다른 평가 방법에 비해 매우 정교하여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면에서 우월하다. 유사한 직무 및 기업 내 전체 직무를 평가하는데 용이하다. 사전에 설정된 등급 임률에서 운영 상황에 맞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여 점수법보다 합리적이다. 단점 대표 직무가 잘못 선정될 경우 평가 전반이 잘못될 수 있다. 대표 직무 평가할 때는 서열을 매길 때 서열법이니까 신뢰성에 오류 발생할 수 있다. 시간 비용 많이 소요된다. 과정이 복잡하여 설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까지 가시고 넘어가셔서 직무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 선정의 마찰 또는 가중치 선정의 마찰 요 두 가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경영자와 조업원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해 평가 요소 선정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저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무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급이 도출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면은 줄여라 혹은 동결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발생될 수 있고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주의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공급 하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용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내가 너한테 8시간을 산 거야예요. 그럼 8시간 동안 A라는 직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B를 시켜도 노동위원회에서도 하다못해 노동위원회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만약에 미국 노동위원회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는 나의 A부터 F까지의 과업만 내가 담당하는 건데 왜 Z를 시키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응집력에 대한 우려와 임금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폐쇄적 노동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직무평가는 통상 직무급의 도입을 전제로 시행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입직과 이직이 쉽지 않아 직무급제에서 개별 종업원의 임금 상승이 어려워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금 상승을 도모하려면 베이스업 말고는 직무 자체를 바꿔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면 나의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다른 동일한 직무라도 돈을 더 주는 기업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양가로 3번 폐쇄적 노동시장 이야기를 하는 거랑 이 폐쇄적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해결 방안을 결론으로 뺐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요거를 그냥 요렇게 냈는데 요거를 빼서 결론으로 넣고 그냥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각각 2개씩 쓰고 하면은 더 좀 왁구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해결 방안 보시죠. 그래서 요것도 쓰실 때 2기부터는 병렬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점이 평가 요소나 가중치 선정의 마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가로 1번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 참여를 마련해야 되며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평가 요소나 가중치 설정의 마찰을 줄이자. 그 다음에 2번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을 하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필요성을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너희한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실시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해주자. 그 다음에 종업원 대표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주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노동시장의 점진적 변화라고 해서 1번도 보시면 호봉급을 직무급으로 바꾸는데 20, 30년 걸린 만큼 점진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해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직무 중심형 전환을 위해 기업 문화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직 채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타 기업에서 오는 사람을 격의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어려운 문제였고요.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실제 시험보다도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답안이 내가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뭐 좌절하시거나 뭐 힘들어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 자료 좀 가보시죠. 이제 2기부터 이슈들 계속 조금씩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 2개 하고 그다음에 노동의 인간화 좀 약하실 것 같아서 출제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저성과자의 개념, 관리의 중요성,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기능적 차원으로 논하시오. 어려운 문제죠, 그죠? 50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목차는 다 정해졌어요. 이 시험 문제는 저성과자의 개념, 관리의 중요성, 발생 원인, 그리고 관리 방안, 그리고 그것을 기능적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가면 여기는 뭐 저성과자 하면 제일 유명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 회장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재용 뭐 이건희 이런 느낌의 명사거든요. 저성과자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경영자에 있어서도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하위 10%는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 내보내야 우리 기업이 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방치하면 조직 전체의 유효성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저성과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야 서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나 아니면 저성과자 할 때 러튼 애플 띠오리라고 해서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박스 안에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두면 썩은 사과 때문에 나머지 사과들도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급해 주시거나 뭐 요 정도 언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 적어 주시고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G의 잭 웰치 이 사람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이야기하는 게 썩은 사과 상자 이론, 썩은 사과 이론. 뭐 요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관리의 중요성 발생 원인. 요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하면 저성과자라고 함은 성과가 낮은 사람만은 의미하지는 않고 성과 플러스 잠재력도 낮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성과가 낮고 잠재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인적 자원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합니다. 요거 우리 일기 때 했어요. 일기 때 했어요. 성과와 잠재력 가지고 이 사람이 일하는 말이다. 혹은 이상형이다. 문제하다. 혹은 죽은 나무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어떠냐와 잠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도 낮고 잠재력도 낮으면 이 사람이 낙후형 인재 혹은 죽은 나무. 삼인공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제 책에 있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걸로 외우시거나 이걸로 외우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재력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잘 벌어주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이 사람을 일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working horse. 그 다음에 성과도 높고 잠재력까지 높아요. 이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해서 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력은 높은데 하면 잘하는데 성과는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문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blem child, deadwoo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성과자, 낙후형 인재, C플레이어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죽은 나무. 그러면 적어도 죽은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죽은 나무니까 버린다. 갖다 버린다. 두 번째, 얘를 일하는 말로 만들거나 곧장 이제 핵심 인재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뭐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혹은 문제아라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점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버릴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그러면 그거 이전에 우리가 중요성, 그래서 우리 썩은 사과 상자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중요성. 우리가 2기부터는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답안을 적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에 뭐 장점이 4개다, 장점이 5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4개고 5개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성과자 왜 중요해요? 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저성과자가 되기 쉬우니까, 그게 아니라 돈 못 버니까. 돈 못 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성과자가 한 명 있어도 우리 똑같이 돈 벌 수 있어 아무 상관 없는데 돈 못 벌게 되니까 문제다. 그래서 조직 유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요거는 꼭 적으셔야 되는 거죠. 저성과자 이 자체도 돈을 못 벌고, 그리고 동료 근로자 자체도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여야 한다. 요 이야기 하는 거죠. 요 이야기. 그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노동의 질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의 질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발생 원인 한번 볼 건데요. 발생 원인. 첫 번째. 조직이랑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조직과 개인 간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 문화가 너무 싫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봤어요. 외우실 때 조직 보고 그 다음 내려가실 때는 뭐 내려가면 되죠? 하위 수준인 직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조직, 직무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진부화됐더라. 기술이 발전 또는 변경됐더라. 혹은 또 직무가 우리 4차 산업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직무의 소멸, 새로운 직무의 탄생 등이 됐을 때 내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직무. 그 다음에 그 하위 수준이 뭐였죠? 개인이었죠. 그죠? 개인 수준에서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 볼 수 있겠더라.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기대되는,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역할 갈등은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하나가 아니니까 충돌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그리고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뭔지를 모를 때 나타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인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따로 빼서 부적절한 대인관계 보시고, 이거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자, 원래 묶으면 요거 하나 쓰고 직무, 개인 요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분량 늘리려고 조금 목차화 시키고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외우기 귀찮으시면 조직, 직무, 개인 요렇게 외우셔도 되죠. 그죠? 조직, 직무, 개인 이렇게. 요거 아니면은 뭐 따로 본다, 뭐 경력 정체다, 인사 적체가 일어났다, 요런 것들 때문에도 내가 동기부여가 저하돼가지고 선거 창출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방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관리 방안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나무를 베어서 버리거나 얘로 옮기거나,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접근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접근법. 첫 번째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대출 접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개발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 오죠? 느낌 오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확기평 보유방 가실 거죠? 버리는 게 중요하다, 확기평 보유방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서술하시고, 그래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확기평 보유방 이 방향으로 서술해 볼게 라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퇴출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고가 있습니다. 해고. 그럼 두 번째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냥 곧장 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너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줘 볼게, 혹은 경력 전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량개발 접근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역량개발, 재고용을 하는 게 있어요. 재고용. 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가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우리 임금 피크제의 재고용처럼 너 임금 좀 낮추고 새로운 직무 해가지고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이게 있고요. 아니면 경력 그 자체를, 경력 개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너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어? 그래? 그러면 이 직무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아웃플레이스먼트, 이건 퇴출 접근법. 우리 역량 개발 내부에서 하는 거는 재고용에서 올바른 직무에 배치해 주는 거, 혹은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거, 요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 뭘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거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기평 보유방 어떻게 될 거냐, 요거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확기평 보유방은 어떤 생각이 좀 나시죠? 그죠? 보시면 확보 보겠습니다. 확보. 뭘 하면 될까요? 확보. 사람을 뽑을 때 잘 뽑으면 돼요. 그러면 오류 없이 잘 뽑는 걸 이종 오류의 최소화,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종 오류의 최소화. 이종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종 오류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더 적어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적으면 돼요. 직무 분석 잘하자. 그래서 PJ 휘잇이 맞게끔 좀 잘 뽑아보자. 그리고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 잘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타겟 리크루팅 하자.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선발 시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자. 평가 도구 적절하게 선정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습이나 인턴 제도 활용하자. 요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측이
기업과 종업원 모두가 상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그 뒤에 우리 정규직화 시키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보겠습니다. 개발 체계적으로 잘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개인화 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준숙련자와 스타, 이상형, 잘 돈 벌어다 주고 잠재력도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적인 교육 개발과 우리가 아예 그냥 돈 못 벌어오고 사고치고 잠재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교육 개발은 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성과자에 대한 맞춤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접적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려면 아무래도 외부인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상사 혹은 공식적 비공식적 멘토가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거 해줄 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붙여놓고 앉혀 넣은 다음에 OJT 같은 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해주면 좋구나 정도 해주시고 상사, 멘토, OJT 평가 보겠습니다. 평가 여기가 좀 중요한데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서 여기가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저성과자를 발라내는 것에 대한 관심도는 꽤 높아요. 근데 저성과자를 잘 발라내는가에 대한 타당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저희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 첫 번째, 기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기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전사적 전략과 그 전략이 개인 수준까지 떨어져서 각 직무에 맞는 KPI가 도출돼야 되는데 그게 도출이 잘 안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KPI 도출이 잘 안 돼 있더라. 그 다음에 KPI를 잘 만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상사가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만 점수 잘 주고 안 친하면 저성과자로 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평가자 교육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시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성. 우리 KPI 정해놓고 MBO에서 뭐 이야기했죠?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KPI를 변경시켜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만 설정했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고려, 환경, 개인차 등에 대한 고려 자체를 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보상. 보상에서 가장 제1원칙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은 공정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저성과자에게도 공정성의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성과주의 보상이라는 걸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고성과자에게는 높은 임금과 보상, 비경제적 보상 포함해서 보상을 해주고 저성과자에게는 낮은 임금을 줄 필요가 있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에서 보면 제가 답안엔 적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성과자에 대한 조직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성과자의 첫 출발은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가 저성과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너가 저성과자야. 그러면 이걸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성과자야 라고 하면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 사람이 올해 저성과자구나. 그래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모두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뭐 학교에서 막 아주 어릴 때는 막 응가하는 게 놀림받고 이러듯이 너 저성과자야 그럼 너랑 안 놀아 이런 식의 문화들이 아직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가 저성과자에 대한 개선 및 지원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원 의지. 그리고 저성과자 또한 저성과자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변화를 하겠죠. 그죠? 나 저성과자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변화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출입니다. 그래서 저성과자를 당연히 개선을 목표로 해보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방출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돈 나가니까 플러스 나머지 인원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에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저성과자가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알려줘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뭐 이 정도 가면은 끝이 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성과자 해고 이런 것도 실무상으로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이 됐거든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저성과자 해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무상으로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이 노무사들이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주 영역 받는 컨설턴트다 보니까 대표가 모르겠고 저성과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결론은 이 사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법인의 대표시면 그럼 저는 뭐 저의 어떤 윤리관념상 이 프로젝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채용이면 대표가 따왔는데 저는 윤리관념상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최대한 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짜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과를 개진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넣어 놓으셔야지 그 막 어떤 데 보면은 막 번역 100페이지, 번역 100페이지 못하면은 너 저성과자, 뭐 그래서 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저성과자는 그 저성과자는 자기가 저성과자임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변화 의지가 없어요. 대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틀어진 거라 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자기 개발하는 시간에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온전히 쓰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개설이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다른 것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동의 인간화 가기 전에 10분 쉬셨다가 노동의 인간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